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양사 수업 첫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영양학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이제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8주에 걸쳐서 수업을 할 텐데 영양학하고 식사요법하고 조리원리 이렇게 과목을 맡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선생님일 거고요. 보면서 이제 잔소리도 많고 좀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220문항이 나와요. 220문항이 나오게 되는 건데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1교시 시험이 있고 2교시 시험이 있게 되는 건데 1교시 시험에서 첫 번째가 영양학이에요. 그래서 영양학하고 생화학하고 나오게 되는 건데 영양학에서 대략 45문제 정도, 생화학에서 15문제 정도, 그래서 60문제가 1번부터 60번까지예요. 이렇게 혼합돼서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섞여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61번부터 시작이 되면서 영양교육 문제가 14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 그 다음에 이 식사요법에 같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영양판정 문제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생리학 시험 문제가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양교육 문제가 1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생리학 문제 같은 경우에가 작을 때는 2문제, 많을 때는 4문제 정도가 나와요. 생리학 같은 경우에. 근데 생리학 같은 경우에가 과거 300문제였었을 때는 생리학이 20문제짜리로 해서 단독 과목이었었거든요. 단독 과목이었었는데 이게 같이 220문항으로 줄게 되면서 문항수가 줄게 됐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문항수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식사요법 공부를 하실 때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 부분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비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도 거의 45문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과목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 문제가 또 60문제예요. 그래서 60에서 총 120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에서 괄학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괄학이 뭔지 얘기할게요. 또 이렇게 전체에서 괄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따로따로 해서 괄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60문제 중에서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야 돼요. 여기 60문제 중에서 전체 중에서 최소한 40%는 맞아야 돼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2교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2교시 1번 문제에서는 식품학하고 그 다음에 식품 미생물 문제와 그 다음에 조리 문제 이렇게 해서 여기 문제가 40문제가 한 과목이에요. 40문제가 섞이게 되고요.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3문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해당이 되는 것이 이쪽에서 18에서 19문제, 이쪽에서 18에서 19문제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40문제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단체급식 해당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단체급식 여기에는 급식 경영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다가 이게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그 다음 식품위생 법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60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0문제잖아요. 그래서 120문제, 100문제 이렇게 해서 총 220문항이 나오게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식용과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졸업하면 합격하겠지라고 하지만은 하다 보면 공부가 여기 영양학에도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생화학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에서 이제 하나하나 전체 과목들에서 영양학만 해도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과목이 들어가게 되고 생화학도 있게 되고 영양교육, 식사요법, 영양판정, 생리학 이 과목을 다 여기에서도 식생활관리, 급식 경영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과목으로 따지면 10과목, 12과목 가까이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내가 매우 쉬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부할 때 진심으로 즐겁거든요. 정말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당연히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
하게 되면은 영양사 면허증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양사 라이센스 이제 면허증이 나올 텐데 이 면허증을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제 전공에서 저도 전공에서 식품영양학에서 이 과목들을 공부를 했고 이 과목들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뭐 강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은 이 과목들은 전부 다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험 때문에 이 공부를 하지만은 열심히 배워놓고 또 내가 공부해 놓다 보면은 실생활에서 쓰일 때가 정말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게 같이 저도 재미있게 할 거고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영양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대박열림 고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또 교수님들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맞춰서 깊게 또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선택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희 또 우리 카페 있잖아요.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있으니까 이 카페 회원가입 하셔서 같이 또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또 공유하시면서 또 질문도 올리시면은 서로 또 답변도 해주시고 저도 가끔 들어가서 여러분들 답변도 해드리고 하면서 같이 또 카페도 활성화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러한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학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영양사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중이 큰 과목들이죠. 자, 영양학 수업 첫 번째 들어가게 되고 영양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 있어서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 영양학 수업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양학도 하실 거고 식품학도 하실 거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었을 때 이과에서 식품영양학 쪽으로 오시는 친구들은 크게 이제 혼돈스럽지 않은데 문과에서 이제 교차 지원을 해서 식품영양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막 화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아마 조금 난감하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을 영양학에서도 건드리고 생화학에서도 건드리고 식품학에서도 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오게 되는데 먼저 공부하실 때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수험 공부를 하실 때는 제발 왜? 라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왜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서 석사 박사 하시면서 논문을 쓰세요. 논문을 쓰시고 수험 공부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중요해. 이러한 과목이야. 뭐 이게 이 부분에서 이게 포인트야. 라는 것이 있으면은 일단은 그거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 나 이거 완전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해해 버릴 거야. 전체 다 외워 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공부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일단은 첫 번째 흐름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서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넘겨가세요 라고 할 거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 하고 흐름을 잡아야 될 것.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이제 영양학도 하고 식사요법도 하고 뭐 생화학도 하고 생리학도 하고 식품학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그 과목에서 말씀하셨던 게 얘기했던 것이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지나간 뒤에 이제 잡으셔도 되니까 첫 번째부터는 왜 그럴까? 다 이해해버려야지, 다 외워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했으면 좋겠고요. 딱 하나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딱 하나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작년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베스트셀러였었던 책 중에 하나로 해서 이제 도둑당한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집중력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스톨른 포커스라는 책이었어요. 영어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였었는데 사람들이 매스미디어 특히 이제 마치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고 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하고 얕은 수준에서만 흘러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OTT부터 시작해서 몇 개나 가입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 몇 개 있지?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참고로 저는 한 개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OTT부터 시작을 해서 뭐 페북부터 시작해서 뭐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참고로 스마트하지 못해서 그것들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매스미디어라든지 거대한 기업에서는 광고 업체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집중력을 흩어뜨리고 자기네들한테 계속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봤던 카테고리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뜨잖아요. 조금만 정보 찾아야지, 이거 하나 찾아봐야지 하고 열었다가 시간 지나 보면 1시간이 지나 있고, 이제 심지어 유튜브 조금 긴 것도 못 보고 쇼츠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긴 문장도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나왔던 저자 같은 경우에 결국은 네가 문제야. 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현대인들의 경우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차리고서 무조건 내 탓이야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시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에서 이 사람은 핸드폰을 금고 안에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금고 안에 넣어서 이 금고를 아무리 망치로 깨고 이러려고 해도 이 금고는 안 열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이 금고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을 때 3시간 뒤에 열리게끔, 5시간 뒤에 열리게끔, 이틀 뒤에 열리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이 돼야지 열린대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실 때 나 지금부터 이 시간까지 집중할 거야. 그래서 뭐 도서관을 가신다든지 뭐 스터디 카페를 가신다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은 아예 핸드폰을 놓고 가야 되겠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보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막 하다가 보면은 이거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 찾아봐야지 하고 핸드폰을 옆에 둘 때가 있거든요. 노트북을 켜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꼭 딴 데로 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 있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중간중간 되실 때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괜찮았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갈게요. 영양학 들어가시면은 항상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례예요. 차례. 항상 모든 과목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과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큰 제목 1, 2, 3, 4 이 제목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제목 1, 2, 3 무엇인가. 그 다음 제목 1, 2, 3 무엇인가. 그 다음 제목 1, 2, 3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먼저 본 다음에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먼저 보세요. 항상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은 영양학 이론서라고 해서 분홍색 페이지 보시면은 기초영양학과 고급영양학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1장에서 탄수화물, 2장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 비타민, 무기질, 수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영양학이라는 과목은 뭐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예를 들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광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속영양균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종속 영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열량을 낼 수 있는 열량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열량 영양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신체를 구성하고 신체를 성장시키는 영양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있어서는 우리 몸에 있어서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영양소가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있었을 때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있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g당 4kcal, 단백질은 g당 4kcal, 지질은 g당 9kcal 이란 내용이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또 성장시키는 데 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이겠죠. 그 다음에 또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이러한 지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분도 우리 몸의 6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분. 우리 몸에 있어서 작은 어저께였나요? 며칠 전에 그 TV를 보는데 그 TV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에서 잘 먹는 풍요 속에서 영양실조 잘 먹고 있는데 왜 내가 영양실조? 비타민 무기질의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체내 기능 조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비타민 무기질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해서 우리가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수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양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생애 주기 영양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양 섭취 기준, 이게 1번 문제, 시험 문제거든요. 1번 시험 문제로 항상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난, 그러니까 먼저 엄마 뱃속에 먼저 이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배아 태아기를 거치는 임신. 그 다음에 나와서 젖을 먹어야 되겠죠. 수육. 임신 수육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생애 주기 영양학은 말 그대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아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태어나서 우리가 돌 전에 아이들, 아기들에 해당이 되는 0에서 12개월 아기들까지를 영아라고 해요. 오늘 안 쓰셔도 돼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로 가게 되면은 유아기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만 1세에서 3세, 3세에서 5세 이렇게 해서 유아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로 가게 되면은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해당이 되는 나이겠죠. 그래서 6세에서 9세, 그 다음에 10세에서 12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1, 2세, 3, 5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만 나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13세에서 이제 만 18세 정도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인기가 제일 길죠. 성인기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19에서 29세에서 한 번, 30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30에서 49세, 그 다음에 50에서 64세 이렇게 나누는 세 단계에 걸치는 성인기가 가장 긴 시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65세 이상, 그 다음에 65에서 74, 그 다음에 75세 이상 이렇게 해서 각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의 특징들을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과 영양, 그래서 운동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이렇게 이 과정을 쭉 배우는 것이 영양학 부분이다. 재밌겠죠? 재밌겠죠? 웃으세요. 자, 여기 문제에서 먼저 여기 페이지 F에다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출 나왔을 때 문제가 대략 몇 문제 정도씩 나오는지 한번 써보세요. 1장 탄수화물 부분에서 대략 5문제 정도가 나와요. 아까 전체 제가 45, 6문제 나온다 그랬죠. 5문제. 그 다음에 지질 부분에서 5문제에서 6문제. 작년엔 6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단백질에서도 5문제. 에너지 대사 2문제, 3문제. 작년엔 3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비타민 부분 5문제. 그 다음 무기질 부분 5문제에서 7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분에서 1문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8에서 30문제 정도가 나와요. 전반부에서. 그 다음 생애주기 영양학으로 넘어오시면 영양 섭취 기준에서 1문제, 임신 수유기 부분에서 5문제, 그 다음 영아기 부분에서 3문제에서 5문제, 그 다음 유아기 부분에서 1문제, 아동 청소년기 부분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아동기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6에서 11세. 전체적으로 6에서 11세. 아까 제가 나누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여기는 만 나이니까 12에서 18세. 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인기에서 2문제, 노인기에서 1문제, 운동 영양에서 1문제. 이 정도, 이제 문제는 한두 문제씩, 1문제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계속 제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는 게 영양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열량 에너지, 신체 구성 에너지, 신체 기능 조절 에너지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수분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는구나.
라는 거. 생애주기 영양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생애주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초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걸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 탄수화물 이렇게 나왔죠. 먼저 여러분 펜 있으면은 펜으로 해서 큰 제목만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1. 탄수화물의 정의, 제가 아까 큰 번호 보라 그랬죠. 1. 탄수화물의 정의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탄수화물의 2번 기능이 나와 있고요. 뒷페이지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은 탄수화물의 소화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나와 있고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혈당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혈당 조절.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탄수화물과 건강.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은 식이섬유. 그 다음 마지막 8페이지에 8번에 탄수화물의 섭취 기준과 근본.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뭐 근본 식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이라는 거에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근본 식품이 무엇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K의 중요성에 대해서 쭈르르륵 언급을 해요.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뭐 오스테오칼신을 통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 쭉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비타민 K는 어느 음식에 들어있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음식에 들어있는데 초록초록한 잎들에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록 채소에 들어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식품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시금치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식품을 같이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정의,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큰 제목을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큰 제목을 먼저 보세요. 자, 다음 맨 앞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가시면은 자, 탄수화물의 정의라고 나와 있죠. 카보하이드레이트. 자, 이거는 이제 식품학 시간 굉장히 많이 겹쳐요. 과목들마다. 아, 이 얘기 또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탄수화물 자체는 광합성, 햇빛. 이번에 올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고 채소값, 과일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던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흐린 날이 너무 많았고 일조량이 너무 적었어요. 햇빛이 비친 날이 없었던 거예요. 햇빛이 쨍하고 비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꽃 피는 시기도 뭐 오락가락 했던 거였고 채소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거였어요. 일조량이 있어야지 광합성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못했던 거예요. 광합성.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바로 이제 CO2, 물, 빛을 이용해서 바로 광합성을 하는 거에서 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유기탄소, 무기탄소 했었을 때 유기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유기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식물체는 뿌리, 줄기, 열매, 잎 등의 전분 또는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전분 또는 섬유소. 동물은 이걸 먹어요. 우리는 이 전분, 섬유소, 특히 전분을 먹죠. 우리는 감자로, 쌀로, 밥으로, 여러 가지 빵으로, 밀가루로 여러 가지 형태로 먹어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포도당, 당이 돼요. 당이 되고 남았네? 라고 하게 되면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당, 글리코겐, 동그라미.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세요. 당과 글리코겐으로 존재한다 라고 했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 우리가 탄수화물을 55에서 65% 전체 칼로리 100 중에서 55에서 65를 먹거든요.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체내에서 독성을 만드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CH2N의 구조식으로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안 쓰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당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이 포도당인데 말 그대로 포도 속에 많은 당이다 라고 해서 포도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예요.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1번 탄소 자리는 이렇게 알데하이드기, CHO를 알데하이드라고 식품화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CHO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탄소다 이 말이에요. 탄소가 6개다. 6탄당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 CH2OH 자, 이런 구조가 있었을 때 이거를 다 더해보게 되면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시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있었을 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구조인데 이거를 그냥 CH2O 하고 N 6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6개, 12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1대 2대 1 6개, 12개, 6개니까 1대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여기에 아까 여기 구조 중에 CH2O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네?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를 개수를 설명한 것 뿐이지 물 분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CH2O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6H12O6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한 분자 내에 알코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부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시간부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용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맞아 저 들어봤었어 기억나 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OH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얘를 알코올기 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를 하이드록실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OH 구조의 이름을 알코올기라고도 하고 하이드록실기라고도 하는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알코올기를 한 개 이상, 2개 이상의 알코올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고 있죠. 2개 이상의 알코올기와 한 개의 1번 탄소 자리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번 탄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데하이드기라고 해요. 식품화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알데하이드기라고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당을 과당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과당의 구조는 CH2OH 2번 탄소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얘는 2번 탄소의 과당의 경우에는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조를 케톤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당의 경우에는 알데하이드기와 케톤기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들어봤다. 나중에 식품화학 시간에 더 자세히 들으시면 돼요. 구조는 그래서 CHO를 알데하이드라고 하는구나. CO를 케톤기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데하이드 혹은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들어갑니다. 탄소의 원자수와 결합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했는데 먼저 여러분들 아침에 빵을 드셨는지 밥을 드셨는지 굶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식사는 조금씩은 하고 오시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와야지 아침 시간에 우리 몸에서 이제 잠자는 동안에 나중에 식사요법 시간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잠자는 수면 시간에 포도당, 간에서 포도당을 조금밖에 안 만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서 본격적으로 뇌가 활동을 하려면은 2시간 정도가 지나야 돼요. 본격적으로 뇌에서 활동을 해야 하게 되는데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뇌하고 적혈구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는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만들어진 글루코즈는 양은 적었는데 내가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은 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뇌로 보내줄 포도당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뇌가 반짝반짝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눈 뜨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뇌가 그때부터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밥 잘 먹어라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것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포도당 구조를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포도당 구조를 이렇게 그렸는데 얘네들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을 사슬이라고 해요. 사슬. 근데 얘네들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날 거야 라고 해서 고리 형태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고리 형태다 라고 하게 되는데 1, 2, 3, 4, 5, 6번 탄소까지 해서 이렇게 고리 형태를 만들게 되거든요. 포도당은.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그냥 그릴 거예요. 하나의 동그라미가 이거예요. 이 육각형 형태.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밥 안에는 아밀로지와 아밀로펙틴으로 된 전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전분의 구조는 수십 개, 수천 개에 해당이 되는 포도당 덩어리들이 들어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쭉 있고 또 이렇게 가지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이렇게 나무처럼 되어 있는 가지를 갖고 있었던 바로 이제 포도당에 해당이 됐던 것들을 먹는 건데 이렇게 긴 포도당들이 수십 개, 수천 개가 연결된 거를 내가 밥알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에 있는 것에서부터 저작작용을 하기 시작해. 그럼 입속에 있는 푸티알린. 여러분들 왜 우리 짜장면 먹거나 누룽지탕 먹다 보면 물처럼 금방 변해버리잖아요. 침 속에 들어있었던 푸티알린이 얘를 끄는 거예요. 끊어버리기 때문에 끈적끈적했던 밥알, 끈적끈적했던 점성이 있었던 누룽지탕 이러한 것들이 묽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끊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자 구강을 통해서 먹은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자 여러분들이 먹은 지 지금 한 밥 먹은 지 2시간 정도 됐다 3시간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쯤 밥알이 여기 위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윗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2~3시간쯤 지나서 위에서 이제 충분하게 미집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유문이 열리게 되면서 음식물을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요. 근데 소장도 이제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해서 길이가 6m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이지장과 공장과 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십이지장, 공장, 회장을 말하는데 음식물을 이렇게 이제 내려보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잘라주는 1개 내지 2개짜리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위 뒤편에 있는 췌장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본격적으로 얘를 잘라요. 본격적으로 얘가 뚝뚝뚝뚝뚝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뚝뚝뚝뚝뚝 끊어주게 되면은 얘가 아밀라제가 끊어주게 되면은 밑에 아직은 근데 하나짜리나 2개짜리가 아니라 막 2~3개짜리를 뚝뚝뚝 끊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소장에 있는 2개짜리를 끊어주는 소화효소들이 또 있어요. 이 소화효소를 끊어주는 거에 바로 여기에 이제 2개짜리를 끊는 거에 말타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할 거니까 슈크라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화효소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락타제 해당이 되는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끊어서 하나짜리로 만들어져요. 끊어서. 그래서 이 끊어진 것들이 최종적으로 하나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이것들이 에너지가 되려면 혈액으로 들어와야 돼요. 혈액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혈액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하나짜리로 끊어져서 들어와야 돼요. 얘를 바로 끊어져 있는 1개짜리를 우리가 단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2개가 붙어 있으면 이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다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짜리 단당, 2개짜리 이당, 수십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다당류라고 해요. 그랬을 때 반드시 소장으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1개짜리로 끊어줘야 돼요. 근데 이 1개짜리도 가만히 살펴봤더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를 가지고 있는 탄소도 있고 6개에 해당이 되는 6탄당짜리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탄소를 가지고 있는 5탄당짜리도 있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짜리인데 이 1개로 들어오는 것들도 보니까 탄소가 6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6탄당이라고 하는 거고 탄소를 5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5탄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6탄당 종류 중에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포도당도 들어있고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도 들어있고 우유를 먹었을 때 우유가 포도당하고 갈락토주로 쪼개져요. 갈락토주로 쪼개지고 가장 많이 먹는 형태,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가장 많이 흡수가 되는 형태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주예요. 이 형태로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봐볼게요.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소장에서 흡수가 될 때 단당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짜리로.
탄소가 5개짜리인 것을 5탄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시간 기본이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아 자존심 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를 모노, 2개를 다이, 3개를 트리, 4개를 테트라, 5개를 펜타, 6개를 헥사, 그 다음에 7개를 헵타, 8개를 옥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접두어로 나오면은 아 이건 하나라는 거구나, 2개라는 거구나, try 3개라는 거구나, 4개라는 거구나, 5개라는 거구나, 6헥사 이거 맞나? 6개라는 거구나, 7개라는 거구나. 그래서 왜 문어가 다리가 8개고 옥타푸스잖아요. 8개. 옥타라는 거구나. 옥타브. 8개. 옥타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는 DI 이렇게 나오면 2개라는 뜻인 거고 DE가 나오면은 디카르복실레이션, 디아미네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떨어져 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이하고 D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다이가 나오면은 얘는 2개. DE가 나오면은 얘는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5탄당이니까 펜토즈라고 한 거예요. 펜타, 펜토즈. 여기에는 바로 우리 몸의 이제 유전자를 결정하는 RNA, DNA에서 RNA를 결정하는 리보즈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5탄당이고요. 또 데옥시리보즈에 해당이 되는 것이 DNA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설명할게요. 오늘 첫 시간. 자, 우리 몸에서 유전자, DNA, 게놈, RNA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핵산 구조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용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핵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5탄당이라고 했잖아요.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 5탄당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5탄당 구조가 있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구조가 바로 리보즈예요. 이렇게 리보즈가 들어있고 여기 자리에 OH키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리보즈가 있어요. 리보즈에 여기에 염기. 여러분 아마 생화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우라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염기라고 해요. 핵산 염기.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우라실 이런 것들 염기라고 하는데 여기가 염기가 결합을 하고 염기와 당과 여기 5번 탄소 여기 자리에 인산기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인산기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염기에 아데닌이 결합을 하고 리보즈가 결합을 하고 인산기가 결합을 했는데 인산기가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아데노이신 하나 둘 셋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우리 근육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ATP가 얘예요. 바로 ATP 에너지 대사. 여기서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또 인이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 ATP인데 이러한 구조, 염기와 당과 인산이에요. 구조가. 이걸 핵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DNA고요. 이거는 RNA고 DNA라는 건 뭐냐면은 데옥시리보즈라는 뜻이에요. 데옥시리보즈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인데 리보즈인데 DE는 떨어진다는 뜻이라 그랬죠, 제가. 옥시는 산소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아까 OH기에서 O가 떨어져 나가고 H가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이것이 DNA의 리보즈 구조예요. 데옥시리보즈.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 리보즈. 그래서 자 오늘은 뭐 첫 시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DNA, RNA를 이루고 있는 구성 중에 5탄당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5탄당을 이루는 것이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셔도 돼요. 오늘은. 어차피 이거 생화학 시간에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DNA, RNA를 만드는 리보즈, 데옥시리보즈가 5탄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잘 소합수가 안 되는 자이로즈, 아라비노즈 이것들도 5탄당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6탄당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포도당, 글루코즈라고 말하는 이 포도당이 우리 혈액 속의 당이에요. 혈당. 그 다음에 과당에 해당이 되는 것이 프락토즈가 바로 과량 섭취했었을 때 근데 우리가 식후에 과일도 식후에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식간에 먹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과당은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생화학 구조 다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EMP 경로 TCA 사이클 배웠을 때 포도당
글루코즈가 바로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고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 코A로 되면서 얘가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 저거 공부하기 싫은데 또 나오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 보시려면. 그래서 여기까지의 대사를 우리가 바로 이제 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해당 과정, 당이 풀리는 과정이다,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TCA 사이클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포도당은 어느 정도 조절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과당, 프락토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에너지 조절 대사보다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먹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까지 많이 먹어버렸다. 그러게 되면은 이 과일의 경우에는 더 이상 에너지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나 에너지로 쓰일 필요가 없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과당은 중성지방 합성이나 콜레스테롤 합성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식후에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건 성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식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은 많이 먹은 과일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일을 먹게 되면 그건 에너지로 쓰이는 거지만은 이미 밥도 다 먹고 다른 것도 다 먹었는데 여기다 과일까지 먹어? 그럼 그 과일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돼요. 그래서 식후에 많이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으로 먹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갈락토즈는 우리 뇌발달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노즈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당 2개짜리를 이당류라고 해요. 그래서 2개 단당류의 중합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2개가, 잘 외우세요. 포도당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토즈. 그 다음에 얘를 쪼개주는 것이 이제 말타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바로 서당, 설탕, 자당, 슈크로즈 다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다. 자, 우리가 영어로는 슈크로즈, 설탕이라고 말하는데 설탕, 서당, 자당 다 같은 거예요. 슈크로즈, 설탕, 서당, 자당 나오면은 다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감미,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온도가 높거나 차가워도 감미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배우실 거지만은 얘는 바로 이 포도당에 있어서 1번 자리의 OH와, 그러니까 포도당의 1번 자리 OH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하고 과당에 있어서 2번 자리의 OH가 제일 중요한데 얘가 결합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물 분자가 하나 빠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가 포도당하고 과당은 같은 육각형이지만 고리를 만들 때는 오각형을 만들어요. 포도당은 육각형을 만들고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설탕, 서당, 자당, 슈크로즈라고 해요. 이것이 감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유당은 우유 속, 젖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유 안에 락토즈가 들어있게 되는데 얘는 포도당하고 갈락토즈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유당, 그 다음에 장내 정장작용, 장의 미생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생애주기 영양학 배울 때 뭘 배우시냐면은 이제 우유가 있고 이제 모유가 있게 되는데, 모유는 말 그대로 엄마젖, 사람한테는 엄마젖이겠죠. 그 다음에 우유는 송아지젖이라는 말에 소젖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유하고 모유 성분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칼슘이 더 많은 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유예요. 왜? 칼슘은 뼈 튼튼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바로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적들한테 안 먹힐 거 아니야. 움직여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뼈 튼튼이 우선이야. 근데 사람은 몇 개월에 걸어요? 여러분들 몇 개월에 걸었대요? 보통 이제 돌쯤 걷잖아요. 12개월 돌 전후로 해서 거는데 저는 10개월에 걸었대요. 그래서 저기 돌날 온 사람들한테 떡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것은 1년 뒤잖아요. 사람은 뇌발달이 먼저예요. 뇌발달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모유 속에는 유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칼슘의 함량이 더 높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유, 유당의 함량이 더 높은 것이 무엇이냐 그럼 사람젖이에요. 모유. 그래서 유당은 왜 많아? 라고 하게 되면은 유당이 쪼개지면은 바로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로 쪼개지는데 이 갈락토즈가 특히 뇌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뇌발달.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도 얘기하고 소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당이 3개에서 10개 정도가 모여있다, 작게 모여있다 라고 해서 올리고당 또는 이제 소당류라고도 해요. 그리고 라피노즈는 당 3개가 모여있는 거예요. 갈락토즈, 글루코즈, 포도당, 그러니까 갈락토즈, 글루코즈, 프락토즈 이렇게 3개가 모여있고, 스타키오즈는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이 모여있는데, 이 라피노즈하고 스타키오즈는 콩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콩 많이 먹으면 부글부글 가스가 끓면서 방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몸속에는 이 소당류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들이 대장에 들어가서 부글부글 가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조리원리 시간에 두류 파트에서 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는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난소화성, 소화되지 못한다. 비피더스의 증식인자다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 봐보세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소장 부분에서 12지장, 공장, 회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공장이에요. 근데 올리고당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성 당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입에서는 달달하게 맛있네 라고 느끼지만은 소장으로 내려왔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거나 우리 몸을 살찌게 하거나 그렇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화흡수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자 소화흡수가 되지 못하니까 소장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대장으로 대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대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장균들이 살고 있어요. 대장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대장균들 중에서도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있고 몸에 나쁜 유해균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나쁜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소화흡수도 안 되고 설사가 나고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이러는 거고, 여러분들 뭐 정장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여러 가지 많이 드시잖아요. 정장지에 뭐 락토핏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실 텐데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유익균이에요. 유익균인데 잘 들어요. 유익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락토바실러스예요. 락토바실러스 혹은 비피더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유익균인데 얘네들이 장내에서 많아지게 되면은 얘네들은 들어온 물질들을 먹이를 이용해서 이 먹이를 통해서 얘네들이 젖산을 만들어내요.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일반 유해세균들은 pH 7 내지 8이 좋아요. 가장 pH 7 내지 8이 좋은데 자꾸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먹이를 이용해서 산을 만들어내네. 산을 만들어내면은 pH가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유해균들은 나 살기 싫어.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유해균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익균은 계속해서 증식하고 유해균들은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그래서 이 균주 자체를 유익균 자체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균을. 그리고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 먹이가 돼줄 수 있는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는 전 단계 이런 뜻이에요. 전 단계.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 균주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유산균 제품은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설명만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 요즘에 우리 제품은 포스트바이오틱스다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포스트바이오틱스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포스트라는 뜻은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좋은 성분까지도 우린 넣어놨다 이거예요. 이걸 4세대 유산균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용어 알아.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후에 좋은 것까지도 포함시켜 놨다는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역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까 올리고당 해당이 되는 것들이 소장에서 대사가 되지 못하니까 대장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대장에서 얘네들의 바로 좋은 먹이가 돼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장작용을 하고 먹이가 돼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올리고당. 그래서 과일 속에 들어있는 펙틴도 마찬가지예요. 펙틴, 검 이런 소화되지 못하는 것들, 해조류 속에 들어있는 만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천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이러한 역할을 해줘요. 이러한 역할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장작용을 하더라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한다 이 말은 먹이로 작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많을다라는 뜻이잖아요. 당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 이상의 다당류의 축합체다라는 거고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 다당류와 복합 다당류가 있게 되는데, 단순 다당류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 가지 포도당, 글루코즈, 한 가지로만 쫙 이루어진, 한 가지 종류만 뭉쳐져 있는 것을 단순 다당류.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글루코즈, 뭐 다른 갈락토즈, 뭐 다른 물질들이 같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을 복합 다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다당류는 한 가지만 섞여 있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동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간에 글리코겐. 이것도 물어봐요. 우리 몸에는 내가 충분하게 에너지로 이거 있잖아요. 아, 나는 탄수화물만 먹었을 뿐인데 왜 내가 지방간이란 말인가? 난 탄수화물만 먹었는데 왜 지방이 돼요? 나는 탄수화물 먹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이제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해서 혈액 속에 들어왔어. 근데 이 포도당이 너무 많아. 포도당. 자, 들어봐요.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나 빨리 이거 에너지로 써야지 이렇게 되면서 세포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세포로 끌고 들어가는데 뇌세포로도 끌고 가고 적혈구로도 끌고 가고 온갖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 안으로 세포로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는데 이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이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포도당은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소변을 통해서 이제 걸러지기 위해서 나오는데, 소변을 통해서 나올 때 포도당 양이 너무 많네? 에라 모르겠다, 다 나가라. 이렇게 되면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걸 세포로 갖고 와서 에너지로 썼어. 그래도 남았네. 그러면은 그래? 충분히 쓰고도 남았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은 나 간으로 끌고 가서 얘네들 다시 글리코겐으로 저장시켜 놓을래 라고 하면서 간에다가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근데 간도 용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100g 정도 저장을 해. 아이, 이러고도 남았네? 그래? 그러면은 그러고도 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들을 지방으로 끌고 가서 이제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탄수화물 종류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글리코겐으로도 저장하고 바로 지방의 TG로도 중성지방으로도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글리코겐, 간에 100g 정도, 그 다음에 근육 속에서는 250g 정도. 일단 간에 100, 근육에 250에서 300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다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간에 있는 것들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근육도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요. 자, 전부는 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해서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의 결합을 알파 1사결합, 16결합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식물학 시간에 배울 텐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은 이 뜻이에요. 알파 1사결합이라는 뜻은 가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이거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가로로 연결된 것은 이렇게 1, 2, 3, 4번 자리에 하이드록실기와 1번 자리에 하이드록실기가 이렇게 만나서 물 분자가 빠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자리와 4번 자리가 결합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로로 연결된 것은 여기 사이사이가 다 알파 1사결합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가지, 중간에 가지가 있는 곳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가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서 6번 자리 CH2OH와 1번 자리 OH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거를 알파 16결합이라고 해요. 여기 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지 자리예요. 그래서 알파 14와 알파 16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14, 16. 이렇게만 1사결합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밀로즈. 14와 16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아밀로펙틴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오늘은 저런 용어가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정도. 복합다당류는 헤테로라는 뜻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가 결합, 이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복합다당류다. 두 종류 이상의 단당류 혹은 그 유도체, 중합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들을 복합다당류라고 한다. 라고 해서 헤미셀룰로즈 들어봤는데 셀룰로이란 것들, 그러니까 셀룰로즈는 그냥 아까 우리가 과일 껍질에 다음번에 다시 얘기할 건데 과일에 있어서 과일 껍질에
우리가 셀룰로즈도 들어있고 헤미셀룰로즈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셀룰로즈는 바로 베타1사의 포도당 결합이고 이건 단순 다당류고 얘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 다당류예요. 그리고 헤미라는 뜻은 뭐냐면은 헤미는 절반이란 뜻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셀룰로즈 중량의 그러니까 분자량 값의 절반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과일 껍질 소화 못 시키잖아요. 얘는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결합체이긴 한데 우리 몸에서는 알파1사로 되어 있는 것들만 소화를 시키지 베타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화를 못 시켜요. 자, 이 얘기 역시 마찬가지로 식품화학 시간에 다시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셀룰로즈가 있고 헤미셀룰로즈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로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팩틴, 헤파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정의 설명드렸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기능 들어가도록 할게요.